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환경운동연합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그 영상에 있는 분처럼 발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바로 나온 이야기가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는 지금 SDG의 큰 하나의 목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제를 뺀 이유는 이거 자체가 이제 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또 큰 국제 협상의 또 대상이고 여기 이 자체만으로도 목표라든지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이고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올해 있었던 그런 SDG 회의와 또 별도로 방금 있었던 12월에 있었던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그런 것들이 또 큰 흐름이었기 때문에 또 소개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마침 이번 주 월요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11월 30일부터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해서 2주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기후협정 타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도 돌아와서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짧게 잡힌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정말 대화가 필요하겠다. 특히 시민사회부터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가 먼저 주어진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와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짧게 발표할까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복잡한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과연 이번 파리 기후협정의 타결 성공일까 또는 실패일까 이런 질문을 저도 해봤고 많은 언론에서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자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저도 환경운동연합에 또 입장을 내는 데 있어서 또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협상이 2주뿐만 아니라 하루를 더 넘겨가지고 굉장히 난항과 진통 끝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만큼 협상이 어렵고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복잡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굉장히 환호와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협상 대표들 반기문 사무총장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굉장히 큰 도약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고 굉장히 어떤 성과다라고 어쨌든 많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반면에 근데 이런 시민사회에서는 약간 표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약간 갈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입장이 다양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성공이었다라고 도약이었다고 평가하는 또 시민사회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번 파리 협정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한계가 많고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정말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요구가 정말 진정성 있게 그다음에 지금 심각하게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정말 충분한 그런 협약인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굉장히 약간 엇갈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금은 이제 이걸로 기후협정 타결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테고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단순하게 협상장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 나와가지고 정말 이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프리카 군소도서국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말 이런 목소리가 정말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고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환경 진영에서도 이렇게 정말 엇갈린 반응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도 약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을 저는 약간 좀 그런 이분법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기 앞서서 그러면은 이 파리 기후 협상에 가기 전에 시민사회들은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나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토의정서, 교토협약이라는 것은 일단 1997년도에 나와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죠. 그거는 원래 이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선진국들,
선진국들의 그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2012년이 다 가기도 전에 그 2012년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협상을 벌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기후 체제라고 하는데 이 신기후 체제는 바로 2020년 이후의 어떤 기후 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발효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에 있는 것은 지금 일종의 기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그럼 교토 의정서 체계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기에 들면서 기존의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물론이고 교토 하면은 이제 그 나라였던 일본이라든지 주요 선진국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지금 힘을 잃은 지금 상황인 건데 근데 지금 이 신기후 체제에서는 그런 교토 의정서처럼 그런 것들을 위에서부터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그럼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발적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INDC라고 한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구 온도 상승을 현재 지금은 0.8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미 그런 것들이 3도 정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것들을 봤을 때 어느 나라가 그러면은 잘하고 있고 어느 나라 못하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선진국들 기후변화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나름 그런 기후 대책을 낸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그 자신들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야심찬 그런 목표들을 내세웠다. 그런데 그런 약간 기술이라든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선진국들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재정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은 개도국들은 더 많은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어서 한다면은 네. 일단은 그래서 시민사회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기후변화 과학에 대해서 근거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탄소 예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지구 온도를 국제사회가 기존에 이제 합의했던 목표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씨까지만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탄소의 배출량과 지구의 온도 상승은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탄소 배출량을 어디까지 이걸 허용할 것인가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배출하는 양과 그럼 남아 있는 어떤 탄소 배출량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얼마큼 남아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현재 추세가 이런데 아까 말했던 1.5도 또는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 모든 국가가 그냥 똑같이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 근데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교토정서가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큰 요구는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거는 누적 배출량으로 봤을 때 선진국들의 배출량이 높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어떤 위험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다음 아까 그 남아있는 탄소 배출량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그게 기후변화 협약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아까 그런 평가를 봤을 때도 각국이 내놓은 목표를 봤을 때도 선진국은 이만큼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진국들의 지금 내놓은 대책들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도국들은 거의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의 지금 위험한 기후변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금 갭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개도국이 과연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계속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건 아까 국가별로 나눴던 것이라면은 결국에 이런 온실가스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은 화석연료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의 어떤 매장되어 있는 화석연료를 이렇게 다 꺼내서 태우다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화석연료의 어떤 소비를 억제하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 시장이라든지 우리 소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당연히 꺼내서 쓰면 안 되고, 특히 이런 석탄이라든지 탄소 배출량이 높은 화석 연료는 더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21차 당사국 총회인데요. 우리가 COP20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1차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월 30일부터 2주 동안 열렸고 하루가 더 연장이 돼서 12월 12일에 결국에 타결이 됐죠. 그래서 당사국은 총 한 169개 나라가 더 있었고요. 당사국 총회는 이제 계속 열렸는데 앞에 일주일 동안은 일종의 실무 협의로 이제 이루어졌고, ADP라고 이제 하는 더반 플랫폼에 관한 특별 작업반, 이 실무 협의가 이제 계속 연중에 계속 이제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협상 텍스트를 계속 간소화하고 계속 협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12월 당사국 총회에서 결국에 타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2주차 동안에서는 처음에 이제 고위급 협상이 열려가지고 장관이라든지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당사국 총회로 탁 넘겨가지고 마지막에 타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초반에는 이제 어떤 각국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상 행사도 열렸고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죠. 네, 이런 협상을 갔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거는 20페이지짜리 이제 파리 이제 합의문이라는 것인데요. 앞에 어떤 협상의 어떤 과정 중간에서 계속 소원들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물로 우리가 받아본 것은 그럼 결국에는 파리 합의문과 그다음에 당사국 총회 결정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파리 합의문을 이제 다른 말로 파리 협정이라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리 합의문이 그래서 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결국에 이 파리 합의문이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총회 결정문은 그거보다 더 약한 구속력이 이제 약한 그런 문서인 거고요. 세부적인 어떤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그 여러 가지 환경단체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어떤 주류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다르게 실패했다고 많이 굉장히 이제 냉혹하게 평가했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쟁점을 본다고 하면은 많이 부각됐던 것이 지금 기존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합의했던 것이 이도 목표라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진일보에서 1.5도 목표까지 지금을 합의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어떤 평가로 내려졌습니다. 이 1.5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기후 정의를 내세우는 어떤 운동에서 이렇게 그다음 또는 어떤 섬나라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문구인데요. 2도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또는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 못 드리는데 배출 정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또 충분한가라고 봤을 때 1.5도 목표라는 것이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역시 이게 구속력 있게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 구속력 없음이라는 것이 이번 협정에 굉장히 다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배출량을 결국에는 빨리 아주 조속한 시기 안에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번 세기 후반까지 줄인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순배출량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약간 좀 모호하게 좀 들어가 있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초안에서는 약간 정량적인 목표까지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 2050년까지 정량적으로 이만큼 줄인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협상 과정에서 다 약간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감축. 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이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해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감축에 있어서는 많이 또 이번에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것이 이 INDC 이런 것들이 약하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넣었다라는 것이 또 긍정적인 평가로 나왔다는 것이고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진전 원칙을 또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평가를 봤을 때는 이것 역시도 이제 구속력이 없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매번 5년마다 이런 것들을 이행 점검을 하고 재평가를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역시 꼭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사항은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해석에 따라서 이 국제적 압박이라든지 강제력이 없어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뭐 그런 해석도 이제 있는데, 어쨌든 협약상에서는 그런 좀 구속력이 없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표는 1.5도를 세웠는데 지금 경로가 3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큰 가장 지금 비판의 지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 문제가 또 가장 첨예한 대립을 낳았던 지점인데요. 어쨌든 이 교토정서와 다르게 이거는 지금 신기후 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개발도상국도 이제 책임은 낮지만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인데, 대신에 이제 그런 개도국들은 뭘 또 얻어낼 것인가. 당연히 이런 기후변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당장 입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 더 이런 재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인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재원에 대해서도 약간 또 선언적인 의미 말고는 명확한 또 약속은 없었습니다. 선진국이 재원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의무는 사실상 여기서 나온 거는 보고 의무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20년까지 현재는 지금 1,000억 달러를 지금 매년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럼 2026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2025년까지 해가지고 최소한 100억 달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얼만큼 늘려날 것인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정하겠다라는 정도의 약간 논의를 하겠다라는 절차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개발도상국에서는 좀 많이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재원도 우리 녹색기후기금에 대해서도 많이 이런 토론이 됐었는데, 이런 개발 재원과 다르게 또 추가적인 재원인 것인가, 또는 민간 자본으로 할 것인가, 공공자금으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 유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는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별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손실과 피해, 당장 지금 복구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요구였는데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됐고요. 뭐 이런 인권, 건강권, 원주민의 권리, 젠더 이런 것들이 선언적으로 들어갔긴 했는데 이 서문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또 구속력이 없는 약간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논쟁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총평을 한다고 하면은 목표는 1.5도를 삼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건 분명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 3도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온난화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약간 이빨 빠진 약간 호랑이 같은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국가가 참여하게 돼서 마치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참여하는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협상의 과정을 봤을 때는 미국 등 이 엄브렐라 그룹이라고 하죠. 선진국들의 약간 이해관계가 결국엔 관철된 것 같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전반적인 조항에 있어서 개도국이 약간 좀 요구해왔던 것들이 좀 많이 약하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분열, 누가 이거를 개발도상국도 재원을 대야 된다 가령, 그 다음에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과 같은 큰 개도국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이제 더 강한 목표를 약간 주저한다든지 그런 게 많았고요. 도덕적 승리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화석연료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났다라는 신호로 작용을 했다. 하지만 그다음 또 분명한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각 국가에서 아까 석탄 광산을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타르샌드를 막아낸다든지 이런 굉장히 운동이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런 재생에너지 이런 탄소 경제로 이행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촉진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기후협정이 다가 아니라 이 기후협상 외로 또 이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또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G20 회의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라고 계속 신호를 냈었고요. 특히 또 최근에 OECD 회의에서는 수출 신용에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후협상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기후변화 관련돼서 투자 원칙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이런 녹색으로 가기 위한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송도에 있는 녹색기후기금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첫 사업을 승인하는 등 본격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이제 한국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이번 협상 결과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한테는 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봤는데요. 어쨌든 한국 정부는 뭔가 구속력이 있는 협상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꽤 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표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앞에 나온 것처럼 항상 뭐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 많이 강조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미국과 굉장히 입장이 비슷하고, 그래서 아까 실제 약간 협상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선진국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포지션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자율성을 강조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은 이번 협상 결과에 뭐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2018년부터 이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런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해서 별로 평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질문이 나온다면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현재 목표라고 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파란색 목표는 굉장히 지금 낮은 목표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더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더 압박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과제가 많은데요. 내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목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또 사회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해외에서 뭐 이런 녹색기후기금 같은 거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뭐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고 석탄 화력 발전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약간 좀 지금 주행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또 국내 정책을 바꿀 것인가는 또 다른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